제갈첨은 삼국시대 촉한의 정치가이자 무장으로 제갈량의 외동아들이며 제갈상과 제갈경의 아버지입니다. 자는 사원입니다. 정사 삼국지에서는 제갈첨이 단순히 제갈량의 아들로만 기록되어 있지만 원나라 시대 학자인 학경이 지은 속후한서의 제갈첨전에는 황부인이 그의 생모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록은 천년 후에 작성된 것이므로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제갈첨은 조이의 사마소와 사마사, 소노의 제갈각처럼 출세가도를 달렸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사마염이 서진을 건국할 정도로 기반을 다졌던 사마시 형제나 한때 태권을 장악했던 제갈각과 달리 그의 행적은 기록이 많지 않아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갈첨은 제갈량이 47세였을 때 태어난 늦둥이 아들이었습니다. 제갈량은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형 제갈근의 둘째 아들인 제갈교를 양자로 들였지만 제갈교는 아들 제갈반을 남긴 채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제갈각의 가문이 몰락하면서 제갈반은 동호로 가서 제갈근의 가계를 이었습니다. 이러한 불운 속에서도 결국 친자가 태어나 가계를 이을 수 있었으니 제갈첨의 탄생은 제갈량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제갈량이 형 제갈근에게 보낸 서신에는 어린 제갈첨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는 첨도 이제 8살인데 총명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저는 이 아이가 너무 일찍 철이 들어 오히려 크게 성장하지 못할까 걱정됩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제갈근과 제갈량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개인적인 대화를 피하는 편이었기에 제갈량 집에 남아있는 두 사람의 서신은 대부분 사무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만큼은 예외적으로 어린 아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어 제갈량이 늦둥이 아들을 얼마나 아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이 편지가 작성된 시점이 234년 2월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제갈량이 마지막 tuk벌을 위해 야곡을 지나며 형 제갈근에게 보낸 것으로 불과 반년 후인 234년 8월 제갈첨이 겨우 8살이었을 때 제갈량이 오장원에서 사망했습니다. 제갈첨이 태어난 227년은 제갈량이 본격적으로 북벌을 시작한 해이기도 하므로 그는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이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제갈량은 늦게 얻은 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마음가짐을 가르치기 위해 계자서를 남겼습니다. 이 글에서 그는 단박과 영정을 강조하며 올바른 삶의 자세를 가르쳤습니다. 제갈량은 글에서 군자는 고요함으로 자신을 수양하고 검소함으로 덕을 키운다. 단박하지 않으면 뜻을 밝힐 수 없고 고요하지 않으면 먼 곳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삶의 태도와 정신적 수양을 강조한 말로 후대에도 널리 알려져 소학에도 실릴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박은 깨끗하고 고요한 마음을 유지하여 스스로 담담함을 이루는 경지를 의미합니다. 영정은 마음에 선입견을 두지 않고 평온함을 유지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는 흔들림 없는 물과 같은 마음의 경지를 비유한 것입니다. 마음이 담담하지 않으면 뜻을 바로 세울 수 없고 외부의 영향을 받아 쉽게 흔들린다면 원대한 목표 또한 이루기 어렵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뜻을 집약한 표현이 바로 단박명지와 영정치원이라는 네 글자로 정착되었으며 이는 제갈량이 아들에게 남긴 깊은 가르침이자 후대에도 중요한 교훈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갈량이 사망한 후 제갈첨은 아버지의 자귀인 무양우를 이어받아 장차 총나라를 이끌 인재로 기대를 받았습니다. 촉서의 제갈량전의 부록으로 수록된 제갈첨전에 따르면 제갈첨은 글과 그림에 능했으며 기억력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총나라 사람들은 제갈량을 존경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인 제갈첨에게도 큰 기대를 걸었으며 그의 재주와 총명함을 사랑했다고 전해집니다. 243년 17세가 된 제갈첨은 공주와 혼인하여 유선의 부마가 되었으며 황제를 가까이에서 보자 하는 기도의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듬해인 244년에는 우림 중랑장으로 승진하였고 이후에도 계속 승진하여 사성교의 시중 상서복야를 거쳐 군사장군에 임명되었습니다. 기도의, 우림 중랑장, 사성교의는 모두 황제의 신변을 보호하는 호위직으로 황제의 사위가 이러한 관직을 맡는 것은 당시로서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여러 번 승진하여라는 표현이 기록에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그의 승진 속도가 매우 빨라 일부 관직들은 기록에서 생략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61년 제갈첨은 행도 위장군으로 임명되었으며 당시 평상서사를 맡은 동걸과 함께 상서의 업무를 관장하였습니다. 그의 출세가도는 실로 이례적인 수준이었으며 35세의 젊은 나이에 사실상 총나라 군부 내에서 대장군 강유 다음 가는 위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촉한의 전통적인 장군 서열을 기준으로 보면 262년 당시 우대장군 여무, 좌거기 장군 장익, 우거기 장군 요하 등이 제갈첨보다 상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유비 생전부터 총나라 장군들의 서열체계는
매우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이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대장군 비의 휘하에서 위장군을 지냈던 강유가 실전 지휘관 중 최상위 서열로 대우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촉한에서 위장군은 대장군 바로 아래에 위치한 중요한 직책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30대의 젊은 나이에 제갈첨이 이 같은 중책을 맡았다는 사실은 그의 능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며 촉한 내부에서도 그가 차세대 지도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제갈첨이 빠른 속도로 승진하며 조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제갈량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제 능력보다 더 큰 기대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삼국지를 편찬한 진수는 그의 평가에서 백성들이 제갈첨이 하지 않은 일조차 그의 업적으로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촉서 제갈첨전에 따르면 매번 조정에서 선정이나 좋은 일이 있으면 비록 제갈첨이 제안한 일이 아니더라도 백성들은 모두 가루가 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그의 명성과 칭찬이 실제보다 과분하게 퍼졌다. 그러나 진수의 기록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진서의 진수열전에 따르면 촉한 시절 진수가 제갈량 부자에게 모욕을 당한 적이 있었으며 그로 인해 정사 삼국지에서 두 사람을 의도적으로 폄하했다는 주장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진수는 제갈량이 그를 모아 제갈량 집을 남겼고 사마염에게 사죄하는 글을 제갈량전에 첨부하기도 했기에 제갈량에 대한 평가를 의도적으로 낮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갈첨에 대해서는 그의 기록이 상대적으로 적고 평가가 냉정한 편인 것을 보면 감정적인 요소가 개입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진 속도만 놓고 보면 제갈첨은 촉한 내에서도 가장 빠른 출세를 한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같은 촉한의 유망주였던 강유조차 위장군에 오른 것이 40대 중후반이었지만 제갈첨은 30대 중반에 이미 그 자리에 올랐습니다. 강유는 제갈량의 추천을 받아 여러 군직에서 경험을 쌓았으며 제갈량이 북벌과 흥세 전투에도 참전하며 실전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반면 제갈첨은 군사적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급속도로 승진하였기에 그의 출세에 제갈량의 후광이 상당히 작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갈첨이 정권 내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보여주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종례전에 따르면 258년 제갈첨이 처음으로 조정에서 정치에 관여하기 시작했을 때 이미 70세가 넘은 요하가 32세의 제갈첨을 찾아가자고 종의에게 제안했습니다. 이는 제갈첨이 30대 초반에 불과했음에도 조정의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오랜 경력을 가진 노신들조차 그에게 예를 갖춰야 할 정도로 권력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위에도 불구하고 제갈첨이 실제로 어떤 정치적 업적을 남겼는지는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제갈첨이 조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그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부족한 것은 당시 촉한 정권 내에서 그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았거나 혹은 그의 휘하에서 일했던 진수가 민감한 기록을 삭제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259년 장익전에 따르면 장익이 좌거기 장군에 임명되었으며 같은 시기 요하가 우거기 장군을 맡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흥미로운 점은 요하가 제갈첨을 찾아간 다음 해에 이와 같은 승진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서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시점상으로 볼 때 제갈첨과의 만남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제갈첨은 강유의 잦은 원정을 통제하고 내정을 강화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으며 강유를 견제하려 했던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요하 역시 262년 강유가 적도로 출병할 당시 그를 비꼬는 듯한 발언을 남긴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제갈첨과 요하는 일정 부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장옥전에 따르면 장옥은 제갈각의 무모한 북벌을 저지해야 한다는 장문의 서신을 제갈첨에게 보냈습니다. 장옥이 아무 이유 없이 제갈첨에게 이러한 편지를 보낸 것은 아닐 것이며 서신의 내용에서도 제갈첨이 제갈각의 출전을 말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제갈첨이 실제로 제갈각에게 서신을 보냈는지 여부는 전해지지 않으며 관련 기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장옥이 제갈첨에게 직접 초고 관계를 고려해 제갈각을 설득하라고 요청한 점을 보면 제갈첨이 이전부터 제갈각과 교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제갈각이 중앙 정권을 계속 장악했다면 제갈량과 제갈근 형제가 그러했듯이 두 사촌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초고 관계를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제갈첨의 입지도 더욱 강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53년 제갈각이 암살되면서 이러한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262년 강유가 한과 후하 지역으로 출병하였으나 등에게 패배하고 답중으로 후퇴하였습니다.
이후 촉한이 멸망한 후 등해가 촉을 평정하며 덕양현 북쪽에 경관이라는 데를 쌓았는데 이는 면죽에서 제갈첨을 대파한 후 세운 것입니다. 당시 제갈첨은 부연에 있었으나 등해가 강유의 방어선을 돌파하고 강유가 패주하자 제갈첨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결사항전을 결심했습니다. 나는 안으로는 황후를 제거하지 못하였고 밖으로는 강유를 제어하지 못하였으며 진군하여 강유를 구원하지도 못했다. 내게 이 세 가지 죄가 있으니 무슨 면목으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결국 그는 면죽에서 끝까지 싸우다 부자 모두 전사하였습니다. 이보다 앞선 262년 제갈첨은 행도 위장군으로 임명되었으며 보국대장군 동걸과 함께 평상서사를 맡았습니다. 이 시기 촉한 조정에서는 환관 황후가 정치를 어지럽히고 있었고 강유는 계속된 전쟁으로 국력을 소모하고 있었습니다. 제갈첨은 이러한 상황을 깊이 우려하며 동걸, 번건과 함께 강유를 대신할 인물로 여무를 추천하는 상소를 올렸으나 유선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칫 통감에서는 강유가 오랫동안 전쟁을 벌였음에도 별다른 공을 세우지 못했고 황후가 여무와 친하게 지내며 속으로 강유를 제거하고 여무를 기용하려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촉한 말기에 강유의 지속적인 출정이 나라를 피폐하게 만들었으며 제갈첨과 동걸이 강유를 익주자사로 전임시키고 병권을 박탈하려 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강유 탄핵과 관련된 기록은 여러 사서에서 다르게 해석됩니다. 촉서의 기록만을 참고하면 강유를 대체하려던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을 단순히 보여주는 기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경 속후한서와 촉서 제갈량전 주석의 손성의 이동기를 통해 보면 보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진수는 촉한 말기의 혼란을 황후에게 책임을 돌리는 방식으로 서술하며 제갈첨이 이를 바로잡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상건은 촉한의 사관으로 진수가 과거 제갈첨의 부하였으나 모욕을 당한 경험이 있어 의도적으로 황후의 책임을 부각하며 제갈첨을 폄하했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강유 탄핵 시도는 촉한 내부에서 강유의 지속적인 원정을 두고 정권 내부에서 의견이 갈렸음을 보여줍니다. 제갈첨과 동걸 등은 강유를 내정으로 돌리려 했으나 황후와 유선의 반대로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만약 제갈첨의 의견이 받아들여졌다면 촉한이 외부 원정을 중단하고 내부를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였을 가능성도 있지만 당시 황후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만큼 실질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학경 속후한서와 이동기에서는 공통적으로 제갈첨과 동걸이 강유의 북벌을 반대하고 그의 병권을 박탈하여 여무에게 맡기려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촉서에 따르면 환관 황후 역시 유선에게 동일한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두 시도 모두 좌초되었으며 이로 인해 제갈첨과 동걸이 황후와 결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점은 이동기의 기록을 참고하면 제갈첨이 강유의 병권을 박탈하는 대신 그를 익주자사로 임명하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강유는 기존의 대장군, 녹상서사, 양주자사를 겸하고 있었으며 과거 위연이 양주자사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는 촉한에서 북벌을 주도하는 실무 책임자에 해당하는 직책이었습니다. 반면 촉한의 최고 실권자들은 대장군이나 대사마와 함께 익주자사를 겸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장화는 대장군상 서령 익주자사를, 비인은 대장군 녹상서사 익주자사를 맡았습니다. 따라서 대장군 녹상서 사양주 자사를 맡고 있던 강유가 익주자사로 전임된다는 것은 단순한 좌천이 아니라 상당한 의미를 가지는 변화였습니다. 익주자사는 촉한이 황제국을 자처했지만 사실상 익주 하나만을 통치했던 만큼 단순한 명예직이 아니라 실질적인 통치 권한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강유가 익주자사가 된다면 내정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그가 북벌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동시에 성도 정권 내에서 일정한 정치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강유를 대체할 군사 지도자로 왜 하필이면 황후와 결탁한 것이 확실한 여무를 선택했는가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한 가지 해석은 여무가 당시 명망이 부족한 우대 장군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무보다 더 군 경력이 많고 원로급이었던 진남대장군 종해, 좌거기 장군 장익, 우거기 장군 요하, 우표기 장군 호재와 비교했을 때 여무는 상대적으로 다루기 쉬운 인물로 여겨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촉서의 기록을 고려하면 강유와 여무의 교체는 단순한 정치적 조작이 아니라 외정의 강유와 내정의 황후를 동시에 통제하려는 제갈첨과 동걸의 전략적인 묘책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강유가 익주자사로 봉해져 내정 권한이 강화되었다면 그가 262년에 황후를 제거할 것을 건의할 정도로 황후를 경계했던 점을 고려할 때 내정을 어지럽히는 황후를 견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제갈첨과 동거리 강유를 군권에서 배제하는 한편 익주 자사로서 내정에서 힘을 갖도록 유도했다면 이는 성도에서 황후가 독점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되었을 것입니다. 최소한 익주 자사로 승격된 강유가 성도에서 정치적 기반을 확립했다면 262년처럼 황후의 전행에 반발하여 탑중으로 도피하는 극단적인 상황은 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강유 탄핵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황후와의 결탁 문제가 아니라 촉한 말기 권력 다툼 속에서 강유의 역할을 조정하려는 시도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 계획이 실현되지 못하면서 강유는 군사적 실권을 유지한 채 계속해서 북벌을 감행했고 결국 촉한의 국력은 더욱 피폐해지면서 멸망을 앞당기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진수는 촉한에서 기록이 없는 인물들을 계한보신찬에 포함했다고 기록했지만 정작 자신을 추천해준 동문 나원이나 사이가 틀어진 이밀이양 등의 기록을 정사 삼국지 본전에 적지 않았을 정도로 개인적인 감정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사이가 나빴던 것으로 유명한 제갈첨에 대해서는 그의 기록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진수는 제갈첨에 대해 그가 하지 않은 일조차 그의 공으로 돌려져 명성이 실제보다 과장되었다고 평가하면서도 그의 재주와 총명함이 주위의 인정을 받았다는 점은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즉, 그의 명성이 아버지 제갈량의 후광에 의해 과장된 측면이 있을 수는 있으나 기본적인 능력과 자질은 분명했던 것입니다. 결국 제갈첨이 촉한 중앙 정권에서 자신의 뜻을 완전히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의 재능과 총명함이 평가받았던 것은 사실이며 단순히 정치적 지위를 이용해 안일하게 지낸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록이 진수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 부정적으로 서술된 부분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제갈첨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제갈첨이 강유를 탄핵하고 그의 병권을 박탈하려 했던 이유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지만 이를 반박할 근거 또한 존재합니다. 먼저 제갈첨이 면죽 전투에서 최후를 맞이하기 직전 남긴 말로 전해지는 기록을 보면 그는 자신의 책임을 크게 세 가지로 규정했습니다. 나는 안으로는 황후를 제거하지 못하였고 밖으로는 강유를 제압하지 못하였으며 나아가서는 강유를 지키지 못하였다. 내게는 이 세 가지 죄가 있으니 무슨 면목으로 면죽으로 돌아가 주둔하겠느냐. 즉, 그는 강유를 제압하지 못한 것을 스스로의 실패로 여겼으며 이는 곧 강유를 견제하려 했던 것이 분명함을 시사합니다. 또한 촉서 강유전에서는 강유가 황후와 여무의 결탁을 의심하여 성도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강유는 본래 떠돌이 신세로 나라에 의탁하였으며 여러 해 동안 전쟁을 치렀으나 별다른 공적을 세우지 못하였다. 그런데 환관 황후가 내부에서 권력을 농단하고 우대 장군 여무가 황후와 결탁하여 황후는 은밀히 강유를 패하고 여무를 안치려 하였다. 강유 또한 이를 의심하여 스스로 두려워하여 성도로 돌아가지 않았다. 이 기록을 보면 강유는 단순히 북벌 실패로 인해 정치적 위기를 맞은 것이 아니라 내부 정쟁에서 자신이 제거될 위험을 감지하고 이를 회피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사 기록을 종합하면 제갈첨은 강유를 황후와 함께 촉한의 멸망을 초래한 인물로 평가하며 그를 실각시키려는 정치적 공세를 가한 것이 명확합니다. 하지만 이를 단순히 강유를 익주 자사로 임명하여 내정을 총괄하게 만들려 했던 큰 그림이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강유는 평생을 전장에서 보낸 군인이었으며 여러 차례의 북벌이 실패하면서 촉한 내부에서도 비판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전투 경험이 많다고 해서 곧바로 내정에서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성과 없는 전쟁으로 인해 촉한 내부에서도 원성을 샀던 강유에게 내정을 맡긴다고 해서 촉한의 정치가 안정될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즉, 제갈첨과 동거리 강유를 내정으로 돌리려 했다는 해석은 일부 가능성이 있을지 몰라도 강유가 실제로 내정을 맡았을 때 이를 잘 수행할 수 있었을지는 의문입니다. 오히려 이는 강유를 권력에서 배제하기 위한 명분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257년 5월 제갈탄을 불러 삼공 중 하나인 사공으로 임명했습니다. 제갈탄은 조서를 받고 더욱 불안해하다가 결국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부하 장수들을 불러 모은 뒤 직접 출병해 양주의 관리였던 악침을 공격하고 그를 살해했습니다. 외부의 군대를 지휘하는 장수를 중앙 관직에 임명해 군권을 회수한 뒤 숙청하는 일은 중국 역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제갈탄의 반란만 보더라도 사마소는 제갈탄의 군권을 빼앗기 위해 사공 직책을 수여했지만 오히려 제갈탄은 이를 불안하게 여겨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사마소가 제갈탄을 사공으로 임명해 내정을 맡기려 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또한 제갈첨이 같은 의도를 가졌다면 당시 군권을 쥐고 있던 강유에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한마디라도 언급했어야 합니다. 군권을 가진 강유가 제갈탄처럼 성급하게 반란을 일으키거나 군대를 이끌고 위나라에 투항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료 어디에도 그러한 모습은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강유는 군권을 빼앗길 것을 우려해 성도로 오지 않고 변경 지역에 머물렀을 뿐입니다. 자신의 정적에게 익주의 행정권을 맡기는 결정을 내리면서도 정작 당사자와는 아무런 논의조차 하지 않았으며 사료에서도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더욱이 제갈첨은 죽기 전까지도 강유를 나라를 위태롭게 만든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지나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63년 위나라의 종해 등에 제갈선은 총 20만 대군을 이끌고 촉한을 침공했습니다. 여러 악재 끝에 한중의 양한 관문을 상실했으나 강유는 공암곡 북쪽 30리까지 진군하여 제갈서를 유인한 뒤 곧바로 남쪽으로 이동하며 하루 차이로 포위망을 벗어났습니다. 그는 현란한 기동전을 펼치며 검각에 도착했고 이곳에서 결사적인 항전을 벌였습니다. 종해의 주력군은 검각에서 저지되어 발이 묶였지만 병사와 보급 인원을 포함해도 2만 명이 채 되지 않는 등해에 별동대는 은평에서 작은 길을 돌파한 뒤 덕양정을 거쳐 부연을 공략하고 성도를 향해 진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결국 등해는 은평에서 경곡도를 거쳐 우에 진군했으며 이에 맞서 제갈첨은 군대를 이끌고 부연에 도착해 방어태세를 갖추었습니다. 대장군 강유, 좌우거기 장군 장익과 요한은 검각에서 필사적으로 종해의 군대를 저지했지만 우대 장군 여무와 우표기 장군 호재의 당시 행적에 대한 기록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촉한 본토군 중 가장 높은 직위를 지닌 위장군 제갈첨이 군을 지휘해 대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아들 제갈상, 상서랑 황숭, 상서장준, 우리무부독, 이구 등과 함께 등해의 진격을 막기 위해 출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지휘관 중 군사 경험이 기록된 인물은 없었으며 이는 등해의 은평 침공이 촉한에 얼마나 긴박한 위기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제갈첨은 강유관이 그렇게 쉽게 함락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듯합니다. 부연에서 그가 나아가 강유관을 지키지 못했다고 한탄한 기록을 보면 더욱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미 강유관은 내부 인물인 마막이 항복한 상태였습니다. 원하 9년지에 따르면 제갈첨이 부연에 도착했을 때 등해는 이미 강유를 넘어선 상태였으며 차치통감에서도 강유관이 함락된 뒤 제갈첨이 부연에 도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서 등해전과 차치통감을 보면 제대로 된 보급도 받지 못한 채 사지를 지나온 등해군의 선봉이 도착하자마자 촉한 측이 싸우지도 않고 항복해 성을 넘겨버렸다고 합니다. 진서 단작전의 기록에 따르면 양은이 지휘한 병력이 강유관을 압박했기 때문에 30명이 공을 인정받아 자기를 받았다고 합니다. 소수의 병사만 공훈을 인정받은 점을 고려하면 이들을 중심으로 한 군사적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자세한 사항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마막 문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강유관은 적의 침공을 막기 위한 중요한 요새였습니다. 만약 양은의 공격과 관계없이 제대로 방어태세를 갖추었다면 공성전이 벌어졌을 때 보급이 부족한 등해군이 오히려 자멸했을 수도 있으며 최소한 큰 피해를 입고 더 이상 전진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중요한 방어 거점에 마막과 같은 인물을 배치해 소규모 군사적 압박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은 촉한의 결정적인 실책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원준의 원자와 진서 문제기에 따르면 당시 약 1만 명 정도 남은 등해의 병력은 강유관을 손쉽게 점령한 후 전열을 재정비하고 다시 한덕양을 거쳐 부연으로 침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갈첨은 성도의 병력을 이끌고 부연으로 진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황숭은 제갈첨에게 즉시 신속하게 요충지를 점거해 등해군이 평지로 진입하는 것을 저지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요충지는 덕양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제갈첨은 주저하며 전진하지 않았고 황숭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 요충지 선점을 촉구했으나 제갈첨은 계속 머뭇거렸습니다. 결국 황숭은 절박한 마음에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그렇다면 제갈첨은 왜 황숭의 절박한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이에 대한 여러 가설이 존재합니다. 청나라 학자 주수창이 주장한 이론으로 제갈첨이 황권의 위나라 투항을 떠올리며 황숭의 건의를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황권의 투항은 이미 40년 전의 일이며 유비가 직접 황권의 항복이 본심과 무관하다고 보증한 바 있습니다. 만약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제갈첨은 애초에 제갈량이 직접 등용한 강유부터 의심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강유는 검각에서 종해를 맡고 있었고 제갈첨은 그를 소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등해를 막기 위해 나선 촉한군의 주요 지휘관들은 제갈첨, 장준, 이구 등으로 촉한 황실과 깊은 연고가 있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는 촉한이 나름대로 배신하지 않을 인물들을 선별해 보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제갈첨이 황숭을 의심했다면 애초에 부연으로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제갈첨은 군부 내에서 막강한 권력을 지닌 총사령관이었으므로 신뢰하지 않았다면 그를 출전시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 가설의 신빙성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종해의 대군이 이미 검각에 진입한 상황에서 등해의 별동대까지 익주 내부로 밀고 들어오면서 성도의 예비군까지 동원되는 위급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촉한군이 험지에서 방어전을 지속한다면 등해군은 은평에서 보급로 문제를 겪으며 결국 패배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갈첨이 신속히 등해군을 격파하지 못하면 후방에서 민심이 동요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장수가 적을 지연시키며 결판을 내지 못한 탓에 간신의 모함으로 몰락한 사례는 많습니다. 유선의 곁에는 황호가 있었고 그는 충분히 이러한 상황을 악용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초주와 같은 항복론자들의 선동을 고려하면 군 내부에서도 압박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갈첨이 출전 당시 강유관을 지키지 못했다며 한탄했다는 기록이 있는 만큼 내부 정치적 요인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가설이 가장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제시된 두 가지 가설을 결합한 형태로 촉한의 중심부가 직접 위협받는 상황에서 민심이 동요했고 이에 따라 수뇌부 역시 불안감에 휩싸여 황숭의 계책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전쟁 중 요충지를 사수하는 전략보다 등해군을 빠르게 몰아내야 한다는 압박이 강하게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가설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삼국지지패에 따르면 정사 삼국지 초주전에서 등해가 은평에 진입했을 때 백성이 동요했다는 기록이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음자를 빼고 등해군이 평지에 도달했을 때 백성이 동요했다고 적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칫 통감에서도 제갈첨이 패배한 후 촉한인들이 위나라 군대의 도달을 예상하지 못해 혼란에 빠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양국지에서도 등해군이 평지로 진입하자 백성들이 두려워 산과 들로 흩어졌다고 나옵니다. 이를 종합하면 제갈첨군이 패배하기 전까지 민심은 크게 동요하지 않았으며 등해군의 평지 진입이 결정적인 요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가설은 신빙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제갈첨이 주저하는 사이 등해군은 먼 거리를 이동하며 전진했고 촉한군의 선봉을 격파했습니다. 이에 제갈첨은 후퇴의 면죽으로 물러났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전쟁터에서 한 번도 싸운 적 없는 제갈첨이 강유를 격파한 적도 있으며 후일 무성왕묘에도 이름을 올린 명장 등해를 상대로 황숭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결정적인 실책이었습니다. 애초에 황숭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었다면 면죽에서 방어 태세를 유지하며 선봉이 격파되는 일을 막고 병력 손실 없이 전투를 준비하는 것이 더 유리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제갈첨의 군사적 경험 부족이 이 전투에서 그대로 드러났으며 이는 이후의 패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소한 병력 손실을 줄였더라면 이후 등충과 사찬의 공격을 더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등해는 제갈첨에게 서신을 보내 회유를 시도했습니다. 만약 투항하면 반드시 표를 올려 낭야왕으로 삼겠소. 그러나 사마소조차도 촉한 정벌 도중에야 진공에 올랐으며 촉한을 정복한 공로로 진왕에 봉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등해가 낭야왕을 마음대로 책봉할 권한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아무리 낭야왕이 이자왕보다 2단계 낮은 자기라고 해도 일개 정서장군이 이를 임명할 권한을 갖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후일 황제였던 유선조차 왕이 아닌 안락공에 봉해졌으며 서진 통일 이후 낭야왕에 봉해진 인물들은 대부분 사마시의 종친들이었습니다. 이 편지가 도발이었다는 해석도 있지만 제갈첨전과 자치통감에서는 분명히 등해가 제갈첨을 유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갈첨은 이 편지를 받고 크게 분노하긴 했으나 도발당했다고 판단해 무모한 결전을 감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면죽에 포진하여 등해군을 기다리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차피 사마소에게 이 서신이 전해졌다면 좋은 반응을 얻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결국 등해 역시 가급적 전투를 피하고 성도로 직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으며 이에 뒤실을 고려하지 않고 이러한 서신을 보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제갈첨은 이 서신에 분노하여 사신의 목을 베어 응답하고 면죽에 포진하여 주둔했습니다. 등해는 아들 등충에게 우익을, 사찬에게 좌익을 맡겨 제갈첨을 공격했습니다. 그는 군을 세 방향으로 나누어 포위 섬멸을 노린 것으로 보이지만 놀랍게도 군사적 경험이 부족한 장수들로만 구성된 제갈첨의 군대는 등충과 사찬을 막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촉한 진영의 지휘관들은 실전 경험이 거의 없었음을 고려하면 이 전투는 상당히 분전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그만큼 등해군 역시 강행군으로 인해 지쳐 있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정사 삼국지 등해전에 따르면 등춘과 사차는 제갈첨과의 전투에서 불리한 상황에 몰려 퇴각했으며 결국 적을 공격할 수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등해군은 사기가 크게 떨어져 자포자기에 빠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등해는 크게 분노하며 지금 이 싸움이 존망의 기로에 있는데 어떻게 불가능하다고 하느냐라며 등춘과 사찬을 강하게 꾸짖었고 아예 이들의 목을 배려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등춘과 사찬은 급히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출전하여 제갈첨군과 교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투에서 촉군은 크게 패배했고 제갈첨을 비롯해 황숭, 장준, 이구 등이 모두 전사하며 촉한군은 괴멸당했습니다. 삼국지지패의 주석으로 기재된 촉서 제갈첨전에 따르면 원하 9년지의 기록에서 제갈첨은 부연에 있을 때 등해가 이미 강유관을 돌파하자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안으로는 황호를 제거하지 못하였고 밖으로는 강유를 제압하지 못하였으며 나아가서는 강유관을 지키지 못하였다. 내게는 세 가지 죄가 있으니 무슨 면목으로 돌아가겠느냐. 그 후 그는 면죽으로 향했고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같은 열전의 주석으로 기재된 화양국지에 따르면 제갈첨의 장남 제갈상은 촉한군이 괴멸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이렇게 한탄했다고 합니다. 부자가 나라의 크나큰 은혜를 받고도 일찍 황후의 목을 베지 못해 결국 나라를 무너뜨리고 백성들을 죽게 만들었으니 살아서 무엇하겠는가. 이 말을 남긴 후 그는 말을 타고 적진으로 돌격하여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제갈첨의 패배로 성도의 방어선이 단번에 무너졌고 촉한 조정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일부는 남중으로 피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일부는 오나라에 의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때 홀로 항복을 주장한 초주의 설득에 따라 남쪽으로 피난하려던 유선은 결국 등해에게 항복하면서 촉한은 멸망했습니다. 이때 제갈첨의 나이는 37세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아버지 제갈량은 같은 나이의 유비가 한중왕으로 즉위하면서 인생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나이에 그의 아들 제갈첨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 전사했습니다. 제갈첨의 장남 제갈상은 아버지와 함께 면죽에서 전사했으며 당시 나이는 19세였습니다. 그는 후사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차남 제갈경은 촉한이 멸망한 후 하동으로 이주했다가 서진이 세워진 뒤 강주의 관리로 임명되었습니다. 현재 제갈량의 직계 후손들은 바로 제갈경의 핏줄을 이었다고 하며 오늘날 저장성 란시시에 그들의 집성촌인 제갈팔 봉촌이 남아있습니다. 또한 서진의 황제 사마염이 나원에게 촉한 출신 인재들에 대해 물었을 때 정사 삼국지의 저자인 진수와 함께 추천되었다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제갈첨이 사망한 지 4년 후 촉한군 내에서 서진의 반기를 들고 폭권을 시도하는 반란이 발생했으며 이는 제갈첨과 그의 아버지 제갈량의 명망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왕부에 대한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 스촨성 맨주에는 제갈첨과 그의 아들 제갈상, 그리고 장준, 황숭, 이구를 모신 제갈상 충묘사가 남아 있습니다. 이는 면죽 전투에서 전사한 이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사당입니다. 역사에서는 출세가도를 달리며 여러 관직을 역임했지만 삼국지연의에서는 황호의 전행을 우려의 벼슬길에 나서지 않았다는 설정으로 등장 시기가 매우 늦어졌습니다. 소설에서 등해가 은평을 돌파하자 극정의 추천을 받아 면죽 방어를 맡습니다. 그는 전투에서 아버지 제갈량의 초상화를 앞세우고 싸웠으며 이를 본 위군은 제갈량이 부활한 줄 알고 혼란에 빠져 퇴각했습니다. 이후 제갈첨은 몇 차례 위군을 격퇴하며 선전했지만 결국 등해 유인책에 빠져 전사합니다. 또한 역사에서는 강유가 오나라의 원군을 요청했으나 소설에서는 이 역할이 제갈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강유에 대한 탄핵과 황숭의 간언도 생략되었습니다. 나관중본에서는 제갈첨이 등해에게 항복을 고민하는 장면이 추가되었지만 모종강본에서는 이 설정이 삭제되면서 결국 제갈첨에게 유리한 부분만 남게 되었습니다. 촉서 제갈첨전에서는 제갈첨이 학문과 예술에 능통하며 기억력이 뛰어났다고 전합니다. 촉한의 백성들은 제갈량을 그리워하며 그의 아들 제갈첨에게도 큰 기대를 걸었고 조정에서 좋은 정사가 시행될 때마다 설령 그것이 제갈첨이 직접 제안한 일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가루가 한 일이다 라고 서로 전하며 칭송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실제 이상의 명성과 과분한 칭찬을 받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간보 또한 촉서 제갈첨전에서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비록 제갈첨의 지혜가 나라의 위기를 구하기에는 부족했고 용맹이 적과 맞서 싸우기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밖으로는 나라를 저버리지 않았고 안으로는 부친의 뜻을 바꾸지 않았으니 충성과 효도가 바로 여기에 있다. 조선 후기 학자 안정복은 상원수필에서 제갈첨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제갈첨은 면죽의 싸움에서 등에의 사신을 베고 순절하였으며 당시 나이는 37세였다. 그의 아들 제갈상은 부자가 나라의 크나큰 은혜를 받고서 황후를 제거하지 못하고 패배하였으니 살아서 무엇하겠는가 라며 탄식하고 위나라 군사에게 돌진하여 전사했다. 제갈첨과 제갈상은 비록 남들보다 뛰어난 자질을 갖추고 있었으나 결국 이는 공명의 충효가 법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18세기 실학자 홍대용은 담원서에서 제갈첨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제갈첨은 은평을 지키지 못하고 후퇴하여 면죽에서 전사했다. 그는 아버지의 충성을 이어받았으나 아버지의 재능은 갖추지 못했기에 결국 자신이 죽고 가문이 몰락했으며 나라에도 이익을 남기지 못했으니 애석하다. 그러나 군사를 해산하고 항복한 강유의 무리에 비하면 그의 행동은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황후를 제거하지 못한 것에 대해 그의 아들조차 죽음을 앞두고 분노하고 한탄했지만 이를 그의 죄로 삼는 것은 지나친 비판이다. 군자는 사람들의 선한 면을 함께 보아야 한다. 제갈첨은 뛰어난 재능을 가진 인물로 평가받았지만 그가 처한 시대적 한계와 정치적 상황 속에서 결국 촉한의 멸망을 막지 못했습니다. 다만 끝까지 나라를 위해 싸우다 장렬히 전사했다는 점에서 그의 충성과 절개는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익은 경사문에서 제갈근의 아들 제갈각이 적신에게 살해당했지만 나라를 위한 충성과 절개에서는 제갈첨 부자와 마찬가지로 거센 물결 속에서도 꿋꿋이 서 있는 지주와 같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한 집안에서 이처럼 충직한 인물이 한꺼번에 나온 것이 부친과 조상의 교육 덕분이라고 하며 탐복할 만하고 공경할 만하다고 칭찬했습니다. 성대 중의 청성잡기에서도 촉한 멸망을 논하면서 유비가 삼고초려로 제갈량을 얻어 한나라를 중흥시킨 것을 후한의 광무제와 비교하였고 유선이 즉위한 이후 나라가 기울 때에도 그의 유업을 지킨 인물들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지왕 유심은 종묘에서 곡을 하며 죽었고 제갈첨과 제갈상 부자는 면죽에서 전사했으며 이는 모두 유비의 유업을 지키려는 충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며 이들의 죽음이 촉한의 마지막 충절을 상징한다고 보았습니다. 고금을 막론하고 제갈첨에 대한 평가는 지혜와 재주는 아버지에 미치지 못했지만 충성심만큼은 아버지 못지 않았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면죽 전투 당시 등에는 투항하면 제갈첨을 낭야왕으로 봉하겠다는 서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는 등에게 이행할 권한도 없었고 실제 의지도 불분명한 제안이었습니다. 만약 제갈첨이 장서나 마막 같은 기회주의자였다면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망설임 없이 위나라에 귀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갈첨은 오히려 사신의 목을 베어 단호하게 거부했고 이후 등의 군을 상대로 선전하며 마지막까지 저항했습니다. 특히 제갈첨이 지휘한 군대는 급조된 전력이었고 전투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반면 등해의 아들 등충은 이미 후자기를 받고 있었으며 나이와 경력 면에서도 등해를 따라 단연간 전장을 경험한 인물이었습니다. 사찬 또한 최소한의 전투 경험을 갖춘 장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한 번도 전투를 지휘해 본 적 없는 제갈첨에게 밀려 퇴각했고 전투를 지속할 수 없다고 등해에게 하소연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를 보면 제갈첨은 비록 경험이 부족했지만 예상보다 훨씬 뛰어난 전투력을 발휘하며 선전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시 등해군은 험난한 은평 산길을 넘어오며 상당한 손실을 입었고 지친 상태였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갈첨 역시 촉한의 위급한 상황 속에서 급하게 조직된 병력으로 이들을 상대해야 했다는 점에서 그의 저항은 충분히 높게 평가될 만합니다. 진수는 촉서 제갈첨전에서 제갈첨이 밖으로는 강유를 안으로는 황후를 제어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동궐과 함께 비판적인 평가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강유 탄핵 사건에서 보듯이 제갈첨이 조정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병권 교체라는 강수를 두며 최소한 강유만큼은 견제하려 했고 이는 촉서 제갈량전의 주석 이동기 및 합경 속후한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갈첨은 다른 공신 가문의 2세대 인물들, 즉 제갈각이나 사마소, 사마사 형제와는 달리 겨우 8살 때 아버지 제갈량이 별세하면서 제대로 된 가르침이나 경험을 전수받지 못했습니다. 이를 염려한 제갈량이 계자서를 남겼지만 제갈교의 사례에서 보듯이 실제로 직접 수행하며 경험을 쌓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만약 제갈첨이 조금이라도 더 일찍 태어났더라면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정치와 군사에 대한 실전 경험을 쌓을 기회가 있었을 것이고 이후 그의 행보도 크게 달라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갈첨은 34세에 위장군에 임명되었으며 258년부터 조정에 관여하기 시작했지만 불과 5년 후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사실상 무엇을 해볼 시간조차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강유-여무 교체책을 구상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의 정치적 능력은 나이에 비해 상당한 수준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37세의 나이에 전사하며 생을 마감했고 중앙조정에서 일한 기간은 고작 5년이었습니다. 즉, 너무 늦게 태어났고 나라가 너무 일찍 망한 탓에 자질을 제대로 보여줄 기회조차 없었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갈첨은 아버지의 이름을 먹칠할 정도로 무능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역사적 인물에 대해 엄격한 평가를 내린 홍대용조차도 제갈첨 부자가 황후를 제거하지 못한 것을 두고 너무 까다롭게 책망하는 것이라며 과한 비판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물론 그는 황숭의 간언을 받아들이지 않아 등해의 평지 진입을 허용하는 실책을 범했고 결국 자신과 부하들까지 모두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충성심만큼은 제갈량과 함께 묶여 칭송받을 정도로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장서와 마막처럼 허무하게 배신하지 않고 등해의 공격을 한 차례 격퇴하며 촉한의 마지막 방어선을 무너뜨리지 않으려 최선을 다했다는 점에서 끝까지 충절을 지킨 인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검각에 도착하기 직전 종에는 제갈량의 후임이었던 장완의 아들 장빈에게 편지를 보낸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촉에는 재능과 지혜를 갖춘 문인과 무인이 많은데 그대와 제갈사원에 이르러서는 초목에 비유되며 나와 같은 천지의 기운을 받았습니다. 옛 선인에 대한 존경은 과거와 현재를 막론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할 일입니다. 서쪽에 도착하면 그대 부친의 산소를 찾아가 인사드리고 묘지를 깨끗이 정리하며 경의를 표하려 합니다. 그러니 선친의 묘소 위치를 알려주기 바랍니다. 종에는 조조시대부터 조정의 최고 원로급이었던 종효의 아들로서 당대 인류 명사로 손꼽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제갈첨에 대한 그의 평가는 비교적 긍정적인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종에는 제갈첨뿐만 아니라 강유를 비롯한 촉한의 주요 인물들에게도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해강을 모함할 때 와룡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과장된 평가를 남발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종의 와룡 발언은 그가 진심으로 해강을 제갈량과 동급으로 평가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사마소에게 해강을 숙청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반면 장완과 제갈첨에 대한 평가는 이러한 정치적 계산과는 다소 결이 다릅니다. 또한 종에는 당시 사마소에게 반역을 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촉한이 멸망한 후 촉한의 장수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본심과는 관계없이 촉한의 명사들, 특히 촉한 내에서 존경받던 장완과 제갈첨을 높게 평가함으로써 촉한 세력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제갈첨은 제갈량의 아들로서 촉한의 마지막을 지킨 인물이었지만 그의 생애는 나라의 운명과 맞물려 짧고도 험난한 길을 걸었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직접 받지 못한 채 성장했으며 조정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한 지 불과 5년 만에 촉한이 멸망하면서 제대로 된 정치적, 군사적 역량을 펼칠 기회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강유를 견제하고 병권 교체를 시도하는 등 나이에 비해 상당한 정치적 수완을 보였으며 마지막까지 면죽에서 등해군을 상대로 선전하며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그는 황숭의 간언을 받아들이지 않아 등해의 평지 진입을 허용하는 실책을 범했고 결국 전사하면서 촉한의 멸망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장서나 마막처럼 쉽게 배신하지 않고 사신의 목을 베며 끝까지 충성을 다했으며 등해의 공격을 한 차례 격퇴하는 등 촉한의 마지막 방어선을 허무하게 내주지는 않았습니다. 종해와 같은 당대 명사들도 제갈첨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이는 촉한 멸망 후 자신의 입지를 다지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제갈첨은 아버지의 재능은 미치지 못했으나 충성과 절개만큼은 결코 부족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촉한을 위해 마지막까지 싸운 충신으로 남았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